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수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상을 바꾼 5명의 수학자들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붙여봤는데 단순히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러한 수학자들을 제가 한 5명 정도를 추려봤어요. 시간이 많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사람은 유희라는 분입니다. 소설에서는 제가 어린아이로만 등장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노인의 모습으로 보니까 좀 낯설 수 있을 텐데, 수학의 실용성, 이 인간 세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학으로서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버지 같은 분이죠. 어느 시대 분이시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삼국지 알아요? 여러분 삼국지? 네. 삼국지 소설 읽어본 학생들도 있어요? 네. 주로 요즘은 삼국지를 게임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고 그쵸? 그 삼국지 시대가 이 유희가 살았던 시대에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하면 맨날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조, 제갈량, 뭐 사마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지만 유희라는 분은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쓰신 대표적인 책이 바로 구장산술주라는 책이죠. 구장산술이라는 것은 고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꾸준히 쓰여 왔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가 유희라는 분이 이 책을 완성시키신 분이신데, 이게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은 당전장인데 여기에 논밭의 넓이를 계산하는 법을 적어놨고요. 2장에는 이제 곡식을 교환할 때 어떠한 비율로 교환을 해야 되느냐. 3장에서는 이제 관리들의 복록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걷어야 되느냐, 세금 계산법들을 적어놨고요. 4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의 부피 같은 걸 계산함으로써 이 바로 다음 장인 5장에서 다양한 토목공사들을 할 때 그 재료량을 계산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한 계산법들, 그리고 6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이제 부역을 어떻게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냐. 7장에는 남거나 부족한 거, 과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알맞게 찾아가느냐. 8장에는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 등등등을 적어놨어요. 상당히 그 우리의 삶에 되게 영향을 딱 끼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서양에서 원래 수학은 어떠한 학문이었느냐라고 하면 지극히 철학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소위 말해 이런 계산들 있죠. 뭐 논밭의 넓이를 계산하고 뭐 조세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수학자들에게는 천한 행동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뭔가 길이를 잰다라든가 넓이를 측정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고, 귀족들은 그런 거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행위라고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1학년이잖아요. 2학기 때 작도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그 작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혹시 배운 학생들이 미리 예습한 학생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그 작도가 어떻게 하는 거죠? 눈금 없는 자와 각도기 안 쓰죠. 그쵸? 그쵸? 컴퍼스로만 하죠.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의 사상이에요. 실제로 작도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천한 행동이라 여기고, 지극히 이성적으로만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을 탐구하는 게 이데아를 추구하는 게 그게 이제 수학의 철학이었어요. 동양에서도 이제 제자백가 시기가 춘추 전국 시대, 그리고 뭐 묵가, 명가 이런 그 시기에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수학이 철학적인, 좀 동양적인 얘기를 하면 도적인 측면이었어요.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선 철학이라 하고 동양에선 도라 그러죠. 그런데 그 서양과 비슷한 철학적인 분위기에서 실용성까지 추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희가 이 구장산술주를 쓰면서 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구장산술에 등장하는 여러 이제 수학 용어들을 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고요. 뭐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양수는 득, 그리고 음수는 실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혹시 매스매틱스 3권 읽은 학생 있나요? 3권을 훌륭합니다. 3권을 읽으면 알겠지만 서양에서는 음수와 양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음수와 양수의 개념은 동양에서 나왔고, 그것의 기원은 유희가 쓴 구장산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음수, 양수의 개념도 이 책에서부터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 분수와 이제 음수의 연산 규칙을 또 정립을 했고요. 이것도 좀 이제 중요합니다. 사파를 이용해서 이론을 직관화시켰다. 그러니까 유희가 참 대단한 게 위에서 제가 썼던 것처럼 유희는 기존에 경험적으로 얻어들이는 사실로 수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수학을 엄밀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만 만약 했으면 수학이 마냥 어렵고 복잡해졌을 텐데 유희는 그림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이론들을 또 이제 썼어요. 그래서 뭐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제 구고연의 정리라 그러는데 이 구고연의 정리를 통해서 실제로 산의 높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을 그냥 이 그림 하나로 끝내버리죠. 수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끄신 분이시다. 농산, 공업, 행정, 토목, 건축, 교통, 수송 등 실제 사회생활 전반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술하신 분이 바로 유희이시다. 그래서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은 물론 인도에도 커져서 널리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 실제로 구장산술은 과거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질문해 볼래요? 자유롭게. 두 번째 소개할 분은 알콰리즘이라는 또 수학자를 꼽아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스매티스 어디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3권에 나옵니다. 잘 읽었네요. 전반부 에피소드의 남자 주인공 이름은 아미르라고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 아미르의 스승 그렇죠. 훌륭합니다. 맞아요. 야쿱 알킨드라는 수학자를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조명을 하는 탓에 이 알콰리즘이는 에피소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하고 끝나죠. 사실 서양에서는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아바스 왕조의 이제 7대 칼리파 알마문 시기에 요 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의 관장이셨어요. 이슬람 문화가 이 중동이 정확하게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 껴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립돼 있었던 동양권의 수학과 서양권의 수학이 합쳐지게 되는 이 이슬람 쪽에서 합쳐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 흐름을 이끈 분이 바로 알콰리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유희의 그런 실용수학적인 측면 그리고 서양에서의 지극히 철학적인 측면의 수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보고 있는 형태의 수학의 어떻게 보면 그 시초격을 만든 그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알콰리즘님께서 다양한 이제 이런 책들을 내셨죠. 힌두스에 의한 계산법, 이항과 소거에 의한 계산법 등등등을 남기셨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 여러분들 알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자. 매스매티스 2권을 읽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서양에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눈부시게 쌓아놓은 수학 업적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른바 중세 암흑기가 도래하거든요. 그게 거의 한 1000년 지나가요. 그렇게 이제 잊혀진 상태에서 근데 이 지혜의 집에서 출간된 이 서적들이 이 르네상스 시기에 서양으로 이제 수입이 된 거예요. 알콰리즘의 여러 책들이 이 르네상스를 이끄는 주 원동력이 됐었죠. 특히 이거 위치각 기수법인 시진법이 도입됐다는 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진법이 뭔지 알죠? 우리 1, 2, 3, 4, 5, 6, 7, 8, 9, 10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알콰리즘의 책이 서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서양에서는 어떠한 수를 썼느냐? 이른바 명수법이라고 부르는 수책을 썼어요. 수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명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 본 적 있죠? 요 왼쪽에 쓴 아라비아 숫자 이게 위치각 기수법의 예시고요. 대표적인 예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로마 숫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명수법의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5는 이렇게 V 형태로 쓰고 10은 X자로 쓰고 뭐 이렇게 등등등 씁니다.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쓴 게 서양의 그 전까지 쓰던 수책이에요. 근데 이게 간편할까요? 복잡할까요? 저 왼쪽에 이거 보면은 5000을 간단하게 F로 쓰면 간단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조금만 숫자가 커지면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보면은 그렇죠. 뭐 49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요 L이 50인데 50 옆에다 X를 쓰면 X는 10이거든요. 그러면 50에서 10을 빼서 이게 40이에요. 그리고 요 10에다가 왼쪽에 1을 쓰면 10 빼기 1하면 9. 그래서 이게 9예요. 그래서 이게 49인 거예요. 6789는 이렇게 씁니다. F가 5000, M은 1000. 그래서 이렇게 하면 6000. 요게 D가 500. 그 C 하면 요게 두 개 100 해서 요게 700. 요게 50, L에다가 X 3개니까 다 해서 80. 요게 하면 9.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런 식의 연산 딱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네. 그 실제로 서양에서는 계산 자체가 되게 힘든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실제로 아바쿠스라고 부르는 계산가 전문 육성학교들이 유럽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의 암산 정도 능력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천재 소리 들어요. 만약에 그 시대로 그대로 가서 환생한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정도의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문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수학이 고도로 발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죠. 하지만 이 알콰리즘의 책이 전파가 되면서 새로운 수체계가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또 전파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죠.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예요. 뿐만 아니라 알콰리즘이는 여러분들 미지수 알죠? 미지수 이제 배웠죠? 미지수 X. 방정식 아직 안 배웠어요? 곧 있으면 배우게 될 거예요. X 더하기 1은 뭐 2다 이런 거. 그래서 알콰리즘님께서는 저서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 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샤이로 이제 미지수를 표현을 했고, 이 앞글자인 이건 신이라고 읽어요. 신. 이 신을 미지수 기호로 사용을 했는데, 이 신이 이후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카이라고 번역이 됐고, 이 카이가 이후에 X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뭐 여담으로 제가 적어놨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죠? 요거에서부터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고요. 알자브라라는 단어 보이죠? 요걸로부터 오늘날 대수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알제브라라고. 등등등. 만약에 그때 당시 서양처럼 전 세계 모두가 위치각기 수법이라는 존재를 모른 채 아까 로마 숫자처럼 그런 명수법을 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인류의 문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이런 거 감상을 나중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세 번째 소개할 분은 이제 데카르트라는 분이십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매스매티스 4권을 읽어봤다는 학생 있어요? 와, 벌써 내려줘도 돼요. 4권까지 읽었어요. 4권에 이 데카르트가 등장을 하죠.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카르트에게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학자이긴 한데 그 페르마랑 이제 그 서연이가 같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데카르트가 좀 악역처럼 그려졌지만 사실 굳이 말하자면 페르마는 아마추어 수학자이기 때문에 굳이 영향력을 따진다라면 데카르트가 더 영향력이 커요. 왜냐하면은 페르마는 대단한 수학자지만 그건 후에 조명을 받은 거고 수학을 가지고 어떤 책을 내건다는 논문을 출간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자기가 연구한 그 내용들을 다 출간하고 책으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이 수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위도랑 경도란 개념을 아마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알게 될 거예요. 가운데 적도에서부터 얼마나 북쪽 남쪽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옛날에 그리기 전문의 위치를 기준으로 동쪽 왼쪽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영통중학교의 위치도 이렇게 자세하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PS에다가 딱 찍으면은 위치가 그냥 딱 나오죠. 근데 이러한 위치를 표기하는 시스템 자체를 누가 만들었다? 데카르트가 만들었다. 제가 그 책에도 소개를 했지만 침상에 누워서 천장에 붙은 팔을 이렇게 보다가 야,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야, 저 모서리 끝에서부터 가로로 이 정도, 세로로 이 정도로 표기를 하면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위치를. 그렇게 해서 이 좌표를 고안했다라고 데카르트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좌표 평면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실제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불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만든 분이 데카르트시라는 거. 물론 데카르트에 앞서서 사실은 페르마가 먼저 만들었었긴 했지만 근데 페르마는 이거를 알리지는 않았고 자기 혼자 알고 있었고 데카르트는 이후에 이거를 책으로 냈죠. 뿐만 아니라 뭐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른바 해석기하학이라고 부르는 그 학문 분야 자체를 창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우리가 뭐 x, y 이런 것도 다 이제 데카르트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 표기 있죠? 뭐 2의 세제곱,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를 데카르트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거듭 제곱 표기 이런 방식이 없었어요.
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개념인데 이런 허수 같은 것도 이제 데카르트의 작품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를 흔히 철학자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있잖아요.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그래서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데카르트가 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냐면 데카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철학을 그 당시에 철학을 봤었을 때 야, 철학은 수학처럼 명쾌한 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다. 수학처럼 이렇게 딱딱 똑 부러지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처럼 여러분들이 매스매틱스 1권을 봤으면 그 유클리드 원론의 공리, 뭐 공준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을 텐데 그래서 수학의 공리, 공준으로부터 이후의 명제들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카르트는 철학에서 공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겠죠. 수학이라는 학문은 그 가장 기본 끝에를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리라고 하는 문장들이 나와요. 이 공리는 약속인데요. 이 공리가 수학의 근본이다라고 보면 돼요. 공리라는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철학도 수학처럼 공리라는 것으로부터 이 학문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리로 제시한 게 바로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사람들은 그냥 철학가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한 프로 수학자였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데카르트가 아까 봤었던 그런 좌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책으로 내지 않았으면 이런 시스템이 많이 없다고 해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길 바라고 잠깐만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쉴까요? 3명의 수학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학자는 유희, 두 번째는 카리즈미, 세 번째는 데카르트. 수학으로 현실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을 제가 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분을 더 소개를 할 건데 이 두 명은 매스매틱스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올지는 이건 비밀. 그래서 네 번째로 소개할 분은 케틀레라는 분인데요. 근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케틀레는 성이고 이름은 아돌프죠. 아돌프 케틀레인데 평균이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으로 가져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학술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뭐 천문학, 자연과학 등에서만 쓰는 거였지 우리 이 인간의 삶에다가 이거를 적용하지는 그 전까지는 그런 풍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잖아요. 뭐 시험 성적 평균, 뭐 우리 반 평균 키, 그렇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IQ. 이 책이 출간되고 영향을 끼치기 전까지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반과 2반의 성적을 비교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 책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1반의 모든 학생들 쫙 해놓고 그 학생 과목들 쫙 다 해놓고 점수 다 기록해 놓고요. 그리고 2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쫙 해놓고 점수 다 써놔요.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수들의 향연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대략 얘네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케틀레께서 평균을 내고 1반 평균 몇, 2반 평균 몇, 여기가 더 잘하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케틀레께서는 그 전까지는 통계는 어디까지나 측정에 관한 기술이었다면은 추정에 대한 학문으로 진화시켰다 혹은 퍼뜨렸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놨지만 케틀레 이전까지는요. 가령 예를 들어 인구 조사를 한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몇 명쯤 되죠? 80억 명쯤 됩니다. 그게 한 명 한 명 다 카운트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막 노숙자분들부터 해가지고 막 어디 막 산에서 뭐 자연인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죠. 다 어떻게 하냐면은 표본 집단을 꾸리고 그 표본들로부터 모집단은 이쯤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인 이제 기법이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퍼뜨린 분이 바로 이 케틀레라는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총인구 조사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캐틀레 이전까지는 정말 한 명 한 명 다 조사했거든요. 어느 노숙자 어디 그 다리 밑에 가면은 몇 명 또 있대 하면 또 거기 가가지고 몇 명인지 세고 막. 나중에 샜나 안 샜나 또 샜어요. 그럼 또 빼고 막.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대부분 통계 자료는 표본에 대한 이제 추정으로 나가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출생률, 사망률, 자살률, 범죄율, 뭐 환자 추이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흐름을 만드신 분입니다. 좀 대단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뿐만 아니라 또 캐틀레께서는 이 통계 자료를 또 마치 유희에도 좀 비슷해요. 한눈에 눈에 딱 보이게 그래프로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문이나 혹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원그래프나 차트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문화 자체를 만든 분이 캐틀레예요. 그 전까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계 자료라고 하면은 수가 그냥 가득 있는 그게 그 전까지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완전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 좋은 면이 있으면 그에 반대로 나쁜 면들도 생기죠. 그 나쁜 면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이 우생학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캐틀레의 업적으로부터. 근데 캐틀레가 평균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평균이라는 게 딱 정해지면 그것보다 우수한 집단, 열등한 집단을 나누자라고 하는, 예를 들어 평균 키를 딱 재봤어요. 평균 키를 조사하고 나니까 이쯤 나왔어요. 그럼 이 평균 키보다 작은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 아이도 못 낳게 하고, 그리고 이 평균 키보다 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해서 점점 우리나라의 키 평균 신장을 크게 한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생학이거든요. 그 우생학을 대표적으로 쓴 집단이 어디냐? 나치죠. 이 우생학은 나치가 실제로 이 홀로코스트를 벌이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돼버립니다. 홀로코스트가 뭔지 알죠?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학살했죠? 유대인이 한 600만 명 정도 학살당했고 말고도 많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장애인들, 그리고 몸에 장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장애인들 혹은 뭐 동성애자들. 이 기간 동안 몇 명 죽었는지 알아요? 11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추산이 돼요. 1000만 명이. 1000만 명 오버예요. 더 많이. 이런 어두운 면도 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만약 통계학이 없었다면 현재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 나중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혹시 뭐 감상문 같은 거 좀 적었으면 좀 좋겠고요. 자, 더 마지막 5번째 인물로 가봅시다. 마지막 인물은요, 누구를 제가 할까 하다가 이분을 안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 폰 노이만은 유명하죠.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분이 천재성으로 유명한데 사실 수학자로서 많은 그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를 개발한 분이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분이 만든 그 컴퓨터로부터 이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사회에서 컴퓨터 없으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컴퓨터의 시작이 이분이었다. 그래서 제가 비트 컴퓨터의 발명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이제 컴퓨터가 이제 에드박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에드박. 이 에드박이라는 게 뭐냐? 이진법이라는 개념으로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이진법. 이진법은 뭐냐? 두 개의 수를 이용해서 수체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진법 여러분들 배우나요? 안 배우죠. 근데 아는 학생들 많죠. 그리고 매스매티스 읽은 학생들은 알죠. 네, 매스매티스 4권의 후반부, 뉴턴 시대에 제가 또 라이프니츠를 등장시켰죠. 이 라이프니츠가 혹시 그 책 읽은 학생들은 물어보시면 시간이 많지가 않네. 왜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연구했는지 제가 또 다양한 또 이야기들을 써놨지만, 하여튼간 라이프니츠가 정립한 수체계인데 이 수체계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만든 거고요.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진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체계고요. 이진수를 비교하자면 1은 1이에요. 2는 1, 0으로 씁니다. 3은 1, 1로 써요. 4는 1, 0, 0이고요. 5는 1, 0, 1. 6은 1, 1, 0. 7은 1, 1, 1. 8은 1, 0, 0, 0. 그럼 9는 뭘까요? 1, 0, 0, 1. 그쵸. 15는?
1111. 시버가 1111. 16이 이제 10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쓰는 수책이에요. 뭔지 알겠죠? 1과 0으로만 이제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폰 노이만이 이진법으로 만든 컴퓨터가 우리 오늘날 쓰고 있는 컴퓨터의 형태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익숙한 건 10진법이잖아요. 우리는 01, 58, 9를 쓰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 컴퓨터가 개발될 때에는 만들어질 때에는 10진법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만들려는 흐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전류가 안 흐르면 0, 그리고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로 간 것이죠. 근데 이것은 부정확합니다. 그 정밀하게 딱 되지 않으면은 막 3이기도 하고 4이기도 하고 막 오류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폰 노이만은 야 이거 이진법으로 해서 그냥 안 흐르면 0, 흐르면 1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훨씬 더 정확하고 오류도 적겠죠.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의 에드박이 이후에 모든 컴퓨터의 기본이 된 거예요. 뭐 간단하게 뭐 이런 거는 00100, 01110, 11111 뭐 이런 식으로 수로 표현이 돼요. 실제로 두 개의 비트로 이제 쓴다라고 하면은 00부터 11까지 00, 흰색은 00, 요건 01, 10, 11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거를 0, 1, 2, 3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00, 01, 10, 11로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진법으로 다 기반을 만들었고 시간상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이진법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의 그런 연산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내느냐라는 거의 기본을 얘기하자면은 또 이제 폰 노이만께서는 기존에 조지 불이라는 수학자가 계세요. 이 불께서 이제 논리 연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의 연산으로 이걸 입력시킨 거예요. not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부정이거든요. 0을 입력한다. 0을 입력한다라는 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은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게. 그리고 1은 전류가 흐르는 상태잖아요. 이거를 0으로 바꿔준다. 0으로 바꾸는 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0을 입력하면 1이 되고 1을 입력하면 0이 되는 연산이 바로 난 연산이고요. 엔드 연산은요. 두 개의 입력이 있어요. 00이 입력되거나 01이 입력되거나 16이 입력되면 이 세 가지 케이스는 0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오직 11로 입력됐을 때만 1이 출력되는 그러한 연산이에요. 11일 때만 1이 출력되는 연산이 바로 엔드 연산이고요. 오어 연산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 존재하면은 1로 출력이 되고요. 둘 다 0이면 0이 출력되는 게 오어 연산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회로를 구성해 볼 수 있느냐? 가령 not은 뭐라고 했다? 0을 입력하면 1이 나오고 1을 입력하면 0이 나오는 거. 이 위에서부터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입력이 여기 써져 있고 출력이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입력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이었다. 입력이 1이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그대로 쭉 흐릅니다. 여기 오른쪽에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고 저항이 없으면 저항이 없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안 갑니다. 그럼 출력은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예요. 1이 입력되면은 0이 출력되는 거죠. 반대로 0을 입력시켜 봅시다. 0을 입력한다는 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기가 막혀요. 전기가 막혀요. 여기서 전류가 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난 여기서 0을 넣었으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1이 출력되는 거예요. 엔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엔드 같은 경우는 입력이 두 개죠. 이 경우엔 뭐다? 여기도 1, 여기도 1. 즉, 둘 다 전류가 흘려야만 얘가 그대로 가서 1이 출력이 돼요. 만약에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입력 2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막히죠. 막히면서 여기로 안 가요. 그래서 둘 다 1이어야만 1이 출력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들어가 있으면 0으로 출력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5원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제 회로가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를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현미경으로 아주 우리가 CPU라 그래요. CPU가 이제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CPU를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회로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 논리 연산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복잡한 그러한 회로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실 그 근본은 간단하죠. 다시 말해서 비트 컴퓨터의 원리는 뭐다? 처음에 이진법. 그리고 그 논리 연산의 기본은 뭐다? 그 세 개, not과 and와 or. 그러니까 폰 노이만은 수학자들이 만들어 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컴퓨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하겠고요.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질의응답을